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사 임진석 강사고요.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숨 한번 고르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뭐 점수 보고 막 혼란한 것들, 막 생각들 많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찝어서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좀 조언을 해드리고자 자, 이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1번 첫 번째. 뭘 파악해야 되는지. 문제를 봤는데 일단 뭐 제대로 이렇게 쭉 풀어보면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울 텐데요. 자, 문제 기준으로요. 자,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과연 여기에서 뭘 챙겨가야 되는 건지, 요건 쓸데없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문제의 포인트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배운 거, 공부한 거, 어떤 것들을 내가 학습하고 추후에 나왔을 때 이걸 다시 구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다. 해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배웠었던 것 또는 제가 지금 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4순환, 5순환 때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걸 포인트로 삼아라.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복습을 어떻게 뭘 해야 되냔 말이죠. 뭘 하긴 다 하면 되죠.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자,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이거는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기준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복습할 때 요거는 빼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결국 아는 것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구분하시는 의식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기? 여태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단권화. 하나의 자료에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는 모르는 것들을 계속 쭉 모아두고 아는 것들을 제외하던지 아니면은 표시를 해두던지 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문제입니다. 모의 가서 봤는데 와, 정말 나는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예상컨대 그러진 않을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사 뭔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안 나왔어. 그럴 거예요, 당연히. 예. 자, 단언컨대 이것도 점수는 참고만 하세요. 아직 점수가 의미가 있어지는 시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20점 지금 1월 달 정도 되면은 내 목표가 그래 한 70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만약에 목표를 세웠어. 근데 시험을 봤더니 막 60점 또는 뭐 50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는 70점 실력이 아닌가? 아니야. 왜냐면은 나는 70점, 80점 실력일 수 있는데 근데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좀 조율하고 다듬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4순환, 5순환 하면서 실전 훈련을 계속 좀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여러분들의 실력과 아직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큰일 났네, 나 망했어, 이렇게 할 단계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5번.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도 불안한데요,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러라고 있는 게 저와 학원 선생님들입니다. 제발 부탁컨대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세요. 지금 점수는 참고만 하라고 했는데 참고만 안 할 거야. 그 점수 붙들고 있고서 막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런 거 극복 못하면 여러분들 합격 못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4순환이라는 우리 아주 큰 이
시기가 남았어요. 이걸 진짜 잘 보내야 돼요. 예. 지금은 정말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제 말을 잘 신뢰하고 학원 선생님들 및 그다음에 데스크에서의 상담하는 내용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뭔가 좀 그 벽에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상담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을 할 건데 전체 25문제 중에서 요런 문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해설지를 통해서 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상담 또는 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들을 해설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친 인물이 김구해라는 사람인데요. 보니까 왕비와 세 아들들과 함께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투항했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투항을 해서 이 나라가 망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김구해는 누구일까? 나라가 망하는데 항복을 했었네. 항복했었던 국가. 근데 성이 보니까 김씨예요. 신라인가? 네. 신라의 왕족이 김씨인데 그래. 신라 말고도 신라로 하면은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신라가 망했을 때는 태조 왕건때 그죠? 고려에게 투항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이게. 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김씨는 가야 쪽의 김씨인가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금간가야인지 대가야인지. 자,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야 어떤 가야가 투항을 했는가 요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금관가야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진 항복하게 될 거예요. 항복하는 거야. 대가야는 어떻게 멸망한지 기억나세요? 이 대가야는 신라에게 정복당할 거예요. 전쟁 전투를 통해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항복하게 되거든요. 대가야가 항복한 거는 진흥왕 때 대가야가 백제 쪽에 붙었다가 진흥왕이 백제 성왕 죽이고 그 다음에 가야 정벌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금관가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우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금관가야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에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다. 중국 남조와 교류했었던 거는 요거는 백제 그리고 고구려 요 두 나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남북조와 교류했다라는 장수왕 시기 때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뭐 시기적으로는 요게 좀 앞이긴 한데 자, 무령왕 시기에 자, 중국 남조 양과 교류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2번에 진흥왕 때 신라로 병합되었다. 진흥왕 때 병합된 거 대가야. 그 다음에 금간가야 때는 버풍왕. 자, 요거 한번 보자. 금간가야와 대가야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시크릿 노트는 여러분들 다 수업 때 배웠었던 거예요. 다 채웠었던 겁니다. 금간가야는 버풍왕 때 항복하게 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달리 했었던 거야. 그지? 자, 버풍왕 때는 결혼동맹 맺었었던 것도 사실 있었죠. 자, 그러면 2번의 내용은 바로 대가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번에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렇지.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요 얘기죠. 요게 바로 이제 광개토 대왕 시기고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물마립간 요것과 관련이 있다. 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이 나라 무덤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유명하다. 그렇죠.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이고요. 반면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금강가야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단서 볼게요. 해동통보. 은 한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은병을 만드는데 활구라고 한다. 자, 요 단서 찾았죠. 우리 배운 거 지금 찾은 거거든요.
이거 뭔데? 화폐잖아. 어떤 화폐인가 보니까 요거다 이거지. 나와라. 고려시대 화폐죠. 지금 이거 고려시대에서 배웠었던 거예요. 고려시대. 자, 이 고려시대에 성종 때 최초의 화폐 철전으로도 발행된 건원중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숙종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 활구까지 제작되었다라고 봤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냐? 해동통보와 활구, 은병이라고도 불리는 거.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 자, 이런 형태. 고려시대 화폐였었구나. 그러면 왕이 누굽니까? 숙종인데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 일단 왕도 나중에 사수단 때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아마. 고려 숙종이에요. 나라는 고려다. 그지? 고려 중기 숙종인데 요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요거는 그 앞에 고려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예요. 1번.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하였다. 공인? 상업에서 공인 이런 게 있었나요? 나와라. 나와라. 여기 있다. 공인 있잖아. 대동법에서 등장했었던 관어상인이죠. 도구로도 성장했었던. 근데 이거 언제야? 이거는 조선 후기 아니에요. 고려시대와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하였다. 시전상인이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폐지했었던 게 자, 정조 때 신해통공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조선시대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금난전권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3번에 대도시의 주점, 다점 등에 관영상점을 두었다. 자, 이것도 지금 고려시대에 배웠었던 페이지거든요. 고려시대 때 시전은 고려와 조선 다 있는데 금난전권 있었던 거는 조선이다 이거예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게. 그 다음에 관영상점은 요거는 고려는 있는데 조선시대 때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관련한 내용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시장 감독하는 관청은 고려조선 경시서라고 있는데 동시전도 어서 봤는데 동시전은 이거는 신라에서 봤었죠. 신라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하였다. 감독관청으로서. 그래서 요거는 신라와 관련 있는 고대시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라를 구분하고 시대를 구분하는 포인트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대요. 이게 뭘까?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 뭐야? 차이점을 봐야 돼요. 일단 출처보니까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럼 시기를 알 수 있죠.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보성군이라는 이 향촌에 교파와 약파가 있대. 그러면서 서로 투쟁한대. 그러면 향촌 사회에서 교파와 약파가 지금 뭔가 갈등을 벌이고 있대요. 투쟁하고 있다. 그럼 향촌사회 갈등, 이거 뭐지? 이 갈등을 향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물어보는 포인트야? 조선 후기 향촌사회 구향과 신향의 갈등을 파악해봐라 라는 거야. 누가 구향인지 누가 신향인지. 자, 이거 얘기하는 거야. 향촌사회 향전에서 기존 사족 구향과 새로운 분홍. 그런데 알 수 있는 단서가 뭐야? 향교에 다닌대요. 향약을 주관한대. 둘 다 양반 아니야? 자, 근데 분홍 같은 경우 신향들은 관권과 결탁했잖아. 관권과 결탁했다라는 거는 공권력과 결탁했다라는 거잖아요. 향교가 뭐예요? 관학이잖아. 지방에 설치한 관학이잖아요. 아, 교파가 신향이구나. 약파가 구향이구나. 향약이 뭔데요? 이건 사족들이 만든 향촌 자치 규약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 1번. 위 자료에서 교파는 구향을, 약파는 신향을 가리킨다. 그랬나요? 아니잖아. 바뀌었잖아.
교파가 신향이죠. 어허, 바뀌었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네. 나머지 만나보자. 향회를 통해 향촌을 지배하였었던 약파들을 구향이라고 한다. 향회가 유향소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향촌 자치 질서. 그래서 이들이 기존 사족인 구향이다. 양반들의 자치 회의기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향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3번에 교파 약파는 향촌 지배권을 들어서 경쟁했다. 이를 향전이라고 한다. 맞죠? 4번에 조선 후기 교파들은 향 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했으며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이 얘기예요. 이들이 관건과 결탁하여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상승하려고 했었다. 향회를 장악하고요. 향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분홍들이 향촌사회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당시 신향층의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으로 볼 수가 있겠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술친 국왕 제위 기간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문수가 말한대요. 누군지 모르겠어. 자, 너희 국왕은 천축의 찰리종 왕으로서 미리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중략 이후 신인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돼서 뭔가 나온 게 있어. 여자가 왕이래. 여자 왕은 신라밖에 없는데? 보니까 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장? 본국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황룡사 얘기 나오네요. 그래, 9층 탑을 조성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9층 탑 조성. 아, 그래. 황룡사의 9층 탑을 만드는 거구나. 이 국왕은 황룡사 9층 탑. 그러면 여자 왕이겠죠? 누구야? 선덕 여왕이죠. 선덕 여왕식이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황룡사 9층 탑을 만들게 되는구나. 그렇죠. 자, 선덕 여왕 시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황룡사 9층 목탑 건립 자장의 건의에 의하여 만들게 됐었던 그 문화유산이었었어요. 1번을 함정을 파놨어요. 자, 황룡사를 창건했다는 뭡니까? 황룡사 창건은 진흥왕 시기죠. 황룡사 9층 목탑이 선덕 여왕 시기고, 그렇죠? 자장의 건의에 의하여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다. 여자왕 선덕여왕이잖아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신라 말 때 진성여왕, 이렇게 뭐 여자왕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이게. 그래서 지금 1번은 황룡사 9층 목탑이 아니고 황룡사 창건은 진흥왕입니다. 2번에 첨성대 건립했다. 그렇지. 첨성대 건립도 선덕여왕 시기 때 해당된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당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당과 군사동맹. 예. 이게 바로 뭐냐? 나당동맹이에요. 나당동맹을 맺게 됐었던 게 진덕여왕 때 누가 한 거냐? 이거 김충추가 왕 되기 전에 한 거예요. 요거는 뒤에 저 대외 관계에서 이제 그 삼국 통일 과정에서 등장하는 내용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진덕여왕 시기 때 해당해요. 4번에 향가수집에서 3대목을 편찬하였다. 자, 여기 이제 써보고 이건 진덕여왕이다. 3대목 편찬, 향가집 3대목은 신라 말대죠. 위홍 3대목을 편찬하였다. 애인이었잖아, 둘이. 그죠? 3대목 편찬, 진성여왕 시기예요. 진성여왕 시기. 자, 답은 2번 선덕여왕을 골라라.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에 완료 더불어 후임에게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 누구야?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대. 그래서 후임자한테 이양한대. 아니 그러면 선거 안 합니까? 선거는 안 할 거야. 개헌은 불가능해. 개헌해 주세요. 안 돼. 돌아가. 현행 헌법을 수호하겠어. 이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했었던 직선제 개헌. 요거 거부한다. 이게 뭐예요? 4.13 호헌 조치. 자,
4.13 호헌 조치가 여기 있다. 4.13 호헌 조치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라는 당시 전두환 정부 말기 시기 때, 자, 이를 거부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어지는 게 6월 민주항쟁이었었던 거지.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바꿔라. 이때 전두환이죠. 나에 보니까 여야 합의에 따라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대. 안 한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 뭐야? 받아들이는 선언이지. 선언이네.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4.13 호헌 조치가 가고요. 6.29 민주화 선언이 나예요.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9번에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고르는 건데요. 자, 6월 민주항쟁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죠. 1번에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3.15 부정선거는 요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 때죠. 그래서 이제 4.19 혁명이 벌어지게 된, 자, 그 배경의 사건이었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1960년, 예, 요때 이제 이승만 정부 말기 때죠. 자, 이번에 전두환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켰다. 12.12 사태, 12.12 사태로 서울의 봄을 짓밟았네요. 그래서 나왔었던 게 그 저항이 5.18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이거는 전두환 등장했을 때죠. 그러네요. 자, 12.12 사태는, 예, 전두환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바로 전해에 있었던 일이다. 박정희 죽은 다음이죠. 3번에 굴욕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기가 발생했다. 요거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유신체제 이전에 있었던 굴욕 외교에 반대했었던, 예, 1960년대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4번에 이한열 피격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다. 그래요. 이한열이 사망했었던 게 요 사이에 있었죠.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건들 시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보기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가를 하면 파종하는 것에 힘이, 비해서 힘이 적게 든대요. 5분의 4만큼 적게 든대. 이 얘기는 뭐야? 노동력이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할 사람 많으면 한없이 경작할 수 있대요. 땅이 없는 자는 빌려서 농사 지을 수도 있다. 야, 여기저기 막 광활하게 경작할 수도 있다. 결국 이 파종 방식, 이런 농업 방식으로 인해서 좋은 일, 이렇게 지금 힘도 덜 들고 그 다음에 넓은 지역도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내기법이에요. 조선 후기의 모내기법,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당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 농민들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기도 했고, 예, 부농이 출현하기도 하는구나. 자, 이 모내기법은 언제 도입됐죠? 모내기법이 도입됐었던 시기는 고려 말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간이 쭉 지나 조선 후기에 널리 확산되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면 모내기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에 모짜리에서 일정 기간 모를 키우다 논에 옮겨 심는 거잖아요. 예, 이양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옮겨 심기 때문에 그 전에 옮겨 심기 전에 이모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입을 또 보충하기도 한다라고 봤었죠. 맞습니다. 이번에 규칙적으로 뭐를 옮겨 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유리하다. 이것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 조선 초기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조선 초기에 정부가 적극 권장해? 조선 후기에 널리 확산된 건 맞아요. 자, 근데 조선 전기에 남부지방에 제한되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죠? 예. 오히려 이를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점이 뭐였었어요? 이거 위험 부담이 큰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이양법의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가뭄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앞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한 적은 없었다. 4번에 뭐를 옮겨 심기 전까지 쉬고 있는 논에. 그래, 이모작이 가능했다. 그지? 그러니 모내기법이 확산된, 지금 이게 조선 후기죠? 그지? 아이고.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와 관련한 당시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같이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 2, 4번은 모내기법이 무엇인지 이해만 하시면 3번에 뭐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문제 패턴이었어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내용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가에 육군 1대대 존치에서 황공수이 담당하고 기타를 해산한다. 육군 뭐시기 군대를 어떻게 요거는 요렇게 한 다음에 핵심이 요거예요. 기타 해산한다. 뭐야 이거? 군대 해산이네요? 군대를 해산시킨대? 나에 보니까 대한제국. 대한제국 군대 해산 그거구나. 나의 대한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는데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가 보다. 어이 그러면 이건 뭐야? 외교권. 요게 상실되는 거네? 을사조약이네요. 다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해. 고문. 이 재정 고문은 아마도 메가타겠죠? 그러면 고문 정치. 자, 국권 빼앗기는 과정에서 1차 한일 협약. 라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대. 전략상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과 관련이 있구나. 요건 뭐죠? 한일 의정서죠? 자, 이렇게 봤었습니다, 우리가. 한일 의정서가 군사의 충지, 전략상 필요한 지점. 1차 한일 협약이 고문 정치. 그지? 요 다음에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이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 비밀각서에 군대 해산 이렇게 있네. 예, 다 나왔네요. 그지? 라가 제일 처음, 그 다음에 다가 그 다음에 나가 요 순서대로 가겠네요. 글만 잘 분석하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물 관련된 이건 뭐죠?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데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자 우리가 본 거 보자. 이렇게 봤잖아 이거. 응?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건 미륵사지 석탑. 그지? 그럼 이건 뭐야? 네? 잘못 들었습니다. 이거 뭐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층인데 백제 힌트.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신라의 분황사 모전 석탑 또는 분황사 석탑 그거야. 자, 백제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황룡사 9층 목탑 뭐 이런 거 봤잖아요. 분황사 모전 석탑. 그 중에서 미륵사지 석탑 중요한 포인트, 문제 포인트 이런 거 봤어요. 익산 지역.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그 다음에 금제사리 봉황기라는 게 기록물이 발견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봤었죠. 자, 미륵사지 석탑 백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원나라 양식이 반영된 이국적인 석탑이다. 원나라 양식이 반영된 거 이건 아닌데 이거 원나라면 이제 고려시대인데 이거 근데 이런 게 뭐였더라? 자, 뭐 긴 거 있을 텐데 자 쭉쭉 나가다가 요거 이거 뭐예요? 하나 둘 셋 탈락. 예, 그러면 많이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은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원의 양식이다. 고려 후기. 이국적인 석탑. 이게 조선시대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계승되기도 하잖아. 그지? 자, 뭐 탑이 많은데? 자, 이것도 대답해보자. 이거 뭐야? 이거. 예. 가문사지 3층 석탑. 이건 뭐예요? 불국사 3층 석탑. 요거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요거는 예.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신라 중대의 탑들. 그치? 3층이 좀 많죠? 하대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요겁니다. 요거는 발해의 영광탑. 그리고 요거는 신라 쌍봉사 승탑, 철감선사 승탑이라고도 불리는 거. 지금 막 이거 큰일 났네. 안 외워졌을 거야. 예. 열심히 계속 하면 돼요. 자,
자, 뭘 파악하라 그랬어? 포인트가 뭔지. 그래,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수정비 과정에서 금제사리 봉황기를 발견했잖아. 요것이. 그치? 자, 요게 정답. 3번에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특징도 보자 이거지. 요거예요. 진전사지 3층 석탑에 예? 탑신에 부조 불상이 새겨져 있잖아. 자, 다른 거다 그래서. 요거는 진전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4번에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신라의 대표적인 벽돌 모양? 자, 아니죠. 신라 것도 아니고 백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의 석탑입니다. 벽돌 모양 탑은 전탑을 모방한 모전 석탑 이거죠. 벽돌처럼 생겨 먹었다. 여기 쭉 보니까 자,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자,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죠. 4번은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에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대전자령의 공격은 이것만 보면은 포인트 찝을 수 있어요. 대전자령. 자, 이걸 보고 몰랐더라면 대전자령 전투가 어디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 대전자령 공격. 그래서 여기서 뭐 전투해가지고 물리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야? 대전자령 전투 이거예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자, 지금 여기는 1930년대 초 만주 독립군이에요. 지청천과 양세봉. 이들은요, 193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죠. 한중 연합작전이다라고 봤었잖아요. 이런 시대라는 것이. 그런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물어보면은 요게 오답으로 나오기도 할 겁니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자, 쌍성보 전투, 대전이라는 전투, 지청천, 사도하자, 동경성 등등. 양세봉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독립군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지금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지청천이에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입니다. 1930년대 전반부의 한중 연합작전. 그지? 그럼 보자. 1번에 화북 조선 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화북 지역이고요. 조선 독립동맹. 이거 뭐야 다 있어. 1940년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예난 지방에 조선 독립동맹 요거죠. 그 다음에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화북지방이에요. 그러면 이거 조선 독립동맹이 어디부터 있는 건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죠?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보다 김두봉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단체가 어느 시기에 어느 세력과 관련이 있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다. 김두봉입니다. 이번에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조선혁명군 영릉가 전투. 양세봉. 지청천 나오면 양세봉의 오답에 있는 거예요. 양세봉 물어보면 지청천의 오답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염두하고 보면은 알겠죠? 양세봉입니다. 3번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 전투. 한국 독립군 쌍성보. 그래, 그대로 있잖아.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 그지? 다른 전투들도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3번 정답이죠. 4번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고 대적 신미전 등에서 크게 활약했다.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대.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중국과 내 최초 군사 조직이죠. 그러면서 각종 첩보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중일전쟁에서 활약했었다. 1930년대 후반에. 한국광복군 만들어지기 전이었었죠. 나중에 40년대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된다. 일부가 라는 것도 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봤었죠. 자, 그러면 4번은 누굽니까? 김원봉. 답은 3번 지청천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었고 관련 조직들 비교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게 뭐야 싶었었던 학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 국가기관 그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선시대 정치제도 얘기죠. 자, 기억 보세요. 의정부,
국왕 다음에 최고 권력기관. 조선시대 최고 권력기관 의정부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선 후기 넘어가면은 뭐 비변사가 되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최고 권력기구인 거는 맞아요. 백관과 서무를 총괄했다. 최고 권력기관이다라는 거예요. 뭐 관리들과 그다음에 각종 업무들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 권력기구다. 그래, 의정부 최고 권력 정책 심의 결정 기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기억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의 사헌부. 사헌부가 뭐였지? 하나, 둘, 셋! 탈락. 대답 못했으면 탈락. 사헌부는 관리 감찰 기관이자 조선시대 때 3사 중에 하나죠. 3사 중에 하나 사헌부이면서 관리 감찰 기구죠. 그치?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풀면 돼. 지관, 지부? 몰라. 모르면 넘어가요. 재무, 조세, 호구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사헌부가? 아니잖아. 사헌부는 관리 감찰 기구이자 언론기관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사헌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면 돼요. 재무, 조세, 호구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6조 중에 뭐 있겠지. 6조 중에서 재정 업무 담당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디귿에 승정원, 백부, 상대, 5대라는 별칭. 모르겠어. 넘어가. 감찰 행정을 맡았다. 아니잖아. 승정원은 뭔데요? 승정원은 국왕 비서기관으로서 왕명 출납을 담당하잖아요. 승정원.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안 맞네? 그러면 이게 사헌부 얘기였나 보다. 아무튼 디귿은 아니잖아요. 리을. 홍문관. 궁중의 경서, 사적 등을 관리하고 문안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요? 왕의 자문이고요. 앞에는 학술기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왕의 자문을 비롯한 학술기관. 홍문관 맞나요? 맞아요. 미음의 예조. 의례, 교육, 외교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이게 뭐였죠? 2조는 관리 인사 문제, 문관의 인사. 호조는 재정 문제. 예조는 국가 의례 문제, 외교 문제 등등. 병조는 군사 국방 문제. 형조는 형사정책, 형사 문제, 형벌 문제. 공조는 건설 토목. 이런 일을 담당하죠. 그래, 예조. 의례 문제, 교육, 외교 이런 것도 담당한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문과를 예조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비읍의 호조. 왕명 출납이라니 호조는 재정이잖아. 그래. 앞에 있는 니은의 내용이 호조 내용이에요. 왕명 출납은 뭔데? 요거는 승정원이잖아요. 그지? 틀렸다. 다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가 이런 거 아니라 뭐 은대, 뭐 대연사 이런 것들은 문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 포인트 아닌 것들은 제외하고 본다라는 거지. 다음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신문이래.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 방문국을 설치하고 방문국. 이런저런 뭐 신문 얘긴데요. 순보라 하며. 에이, 너무 쉽다. 한성순보. 근대 최초의 신문이다라고 봤었죠. 요거. 요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이모군란에서 갑신정변 요 사이 시기다라고 봤었거든요. 방문국 만들어지고 신문 출판 여기서 만들어진 게 한성순보였다. 자, 한성순보의 특징이 뭐냐? 최초의 근대 신문인데 관보이면서 정부가 만들었네요. 순한문으로 만들었었다. 요게 포인트였었어요. 골라보면 3번에 있잖아. 자, 그럼 나머지 오답 정리해야겠죠? 1번에 서민과 부녀자들이 주 독자층이었어요? 한문인데? 그럴 리가. 그건 따로 있다 뒤에. 서민과 부녀자들 이들이 주 독자층이었었던 게 제국신문입니다. 대한제국시기 때 있었던 순한글로 만들었었던 신문 구분이야. 제국신문. 그 다음에 이번에 근대신문 최초로 자 최초 근대신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대신문 중에서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게시했었대요. 이거는 한성주보 갑신정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거야. 국화문 혼용 및 상업 광고가 게재됐었던 신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한성주보입니다.
4번에 영문으로 간행하여 외국인에게 조선 실정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영문으로 간행. 조선의 실정을 홍보하고자 했대요. 자, 한성순보는 순한문이죠. 그러면 영문으로 간행됐었던 건 뭔가요? 조선의 실정을 알리고자 했었던 독립신문이죠. 영문 간행. 그지? 한글판 서재필. 필립 제이슨. 미국 시민권자 서재필. 이 사람이 주도했었던 독립신문이다. 자, 그래서 신문들을 구분하는 자, 이런 문제 패턴, 그 중에서 한성순보를 물어봤습니다. 22번. 밑줄 근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본 회의는요. 무슨 회의일까? 대회합이 필요하대. 국민의 완전한 통일. 광복대업의 근본 방식.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인데 뭔가 좀 단합하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3.1운동으로서 우리의 민족 정치적 통일을 이미 표명했대요. 3.1운동 다음인가 봐. 그죠? 본 대표들은 국민적 대단결. 그러면 이 본회의는 3.1운동 이후에 등장한 회의인데 뭔가 화합을 꾀하자라는 거예요. 대표들이 모였대. 종합해 보세요. 뭐가 있어? 3.1운동 이후에 통합합시다 라는 거. 통합합시다 라는 거는 자,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있냐?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은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 그래서 결과물로 나온 게 신간회가 있었죠. 근데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거 이거 있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20년대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대표회의. 키워드 나왔잖아 지금. 예? 회의. 대표.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그런가요? 예. 창조파와 신채호, 개조파 안창호 대립이 있었죠.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조 후 존속할 것이냐. 예, 유치파는 불소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가 이렇게 개최되는 거예요. 그래. 맞죠. 이번에 대일선전 성명서를 공표했다. 대일선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겠지 이해가. 대일선전 포고문. 일본과 전쟁 참여하겠다. 대일선전 포고. 이거는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니까 우리도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편에 서서 이들과 싸우겠다. 군대가 있어야죠. 한국 광복군 투입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1940년대에 있었던 요거는 충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회에 관련이 없죠. 3번에 삼균주의 기초라는 건국革命. 이것도 충칭에서 있었던 거. 그치? 맞죠?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 있었잖아.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해서 건국강령 발표했었던 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4번에 파리강의 김규식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김규식 파견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됐어요. 그 초기에 있었던 활동이에요. 20년대에 이렇게 막 갈등할 때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국민대표회의였었어요. 24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를 보세요. 조선국 항구에 머무른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입 수출할 수 있대요. 예, 우리와 일본 간에 뭔가 경제 수출과 관련한 내용 같은데 두 번째 점에 보니까 일본국 정부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항세. 그리고 쌀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강화도 조약 일본과 맺은 제가 최초 근대 조약이 있었어요. 여기에 딸려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일 수호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규칙. 그 중에서 이거 얘기네. 그지? 항세 납부하지 않는다. 곡식에 제한을 거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조일 무역규칙이다.
강화도 조약 체결 계기로 맺어진 조일 무역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 세관이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대. 관세. 응? 누구랑 맺은 거지? 조선 정부가 일본 영사관에게 통과한다. 아, 그러면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진 건데 관세가 있네, 여기는. 앞서 조일무역 규칙에는 무관세일 텐데 그게 바뀌었나 보다. 나 두 번째 점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쌀 수출 금지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한대. 그러니까 곡식 유출을 제한시킬 수가 있구나.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요 말을 방공령. 방공령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 자, 이모군란을 계기로 개정됐었던 조일 통상장정에 관세와 방공령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공령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방공령 조치를 취하게 됐었던 게 이거 기억나시죠? 요 방공령의 근거가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이건 시점이 언젠데 이모군란을 계기로 하여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이죠. 그지? 그래서 나는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개정된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맺어진 거고 조일무역규칙은 그죠?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하여 생긴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경제 상황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사업을 주도했다. 메가타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저 뒤에 아이고 한참 가야 되겠네. 메가타가 오려면 1차 한일협약이 있어야죠. 요거는 럴제징 이후 국권 빼앗기는 1900년 되니까 한참 뒤죠.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이번에 해상공공 폐지 등 주장한 정변이 발생했다. 해상공공 폐지 정변, 갑신정변인데 결론부터 보면은 자, 급진 개화파가 주도해서 일으켰었던 이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 내용에 예, 그치? 여기는 빠져있네. 내용에 여기 해상공국 폐지가 있잖아요. 자, 불필요한 기구를 없앤다라는 내용 취지에 담겨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 요 사이에 있는가라는 거야. 요거는 이모군란 계기로 했죠. 그러니까 요 다음에 시기에 해당하죠. 이모군란 다음에 갑신정변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다. 그리고 3번에 양화진의 청국인 상점 허용하는 조약. 이게 뭐죠? 청국인, 청이 청 사람들이 양화진에 내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네요. 항구가 아닌 이거죠. 청상인들이 진출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모군란 계기로 조청상민 수용 무역장정이 체결된 거고 그리고 이걸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함경도 방공령 사건이 있으려면 방공령이 규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후겠지.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모군란을 계기로 지금 조일 통상장정 이렇게 해서 방공령이 규정됐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방공령, 함경도 방공령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을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사이에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25번 마지막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가족제도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시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가족제도를 특징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남자가 장가들면 여자 집에 거주한대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네? 처가살이 하겠네? 처가에서. 장인 장모도 부모 은혜랑 같대. 야, 남자 입장에서 말이야, 장인 장모가 이렇게 지금 처가살이 하도록 허락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남자 중심의 부계 중심 제도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여자가 쉽사리 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기는 언제냐? 고려시대다. 자, 고려시대에 남녀의 동등한 권리 그리고 사위의 손자 음서 혜택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딸 자식, 아들 자식 다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이게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게 참고로 이게 이규보라는 사람이 썼었던 그 저서기 때문에 어쨌든 고려시대로
예, 풀면 됩니다. 그러면 오답에 뭐가 있을 거냐면요. 시기가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조선 후기 때 모습은 어떠한지 요게 이제 오답에 있을 겁니다. 자, 조선 후기 때에는요. 신부가 이제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친영제도가 일반화되죠. 장자 중심의 체제. 그리고 양자 입적이 일반화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려시대 기억해 보니까 제사는 불교식으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대요. 그리고 불교식으로 한대. 자, 고려시대 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고려시대 지금 이거 고려시대 페이지인데요. 고려시대 상장제례는 불교 비롯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풍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고려시대의 모습.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유교가 아직 확산되기 전이다라는 것이고요. 제사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큰아들이 제사와 상속 이거를 전부 다 전담 및 독점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었었다는 거. 그 전에는 제사 분담한다. 그 전에는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의 북의 위주의 족보 편찬에 동성마을 이뤘다. 요거 다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이것에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이 이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 먼저 동생이라도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리을에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드리지 않는다. 아들 자식이 아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딸 자식이 제사를 받들면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양자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이게 조선 후기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문제들을 다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를 따라주시고 제 말을 잘 따라오시면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합격까지 존버하면은 결국 이제 내년 이때쯤 되면은 이제 뭐 연수원해서 막 여러 가지 합격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버티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